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역시 팔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팔로스의 개념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팔로스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이어나갈 텐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5강이죠. 오늘은 6강이고, 지난주 5강에서 섹스라는 영어죠. 영어이기도 하고 프랑스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성이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온 그 단어는 섹서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섹서스라는 단어가 또한 세짜레라는 라틴어의 어원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짜레는 이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결국 분절을 의미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는 의식의 수준이죠. 의식의 수준에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분절하고 나누는 것, 남자와 여자를 분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절하는 그러한 담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은, 이 섹서스와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는 생물학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성이라는 수컷이라는 것과 여성이라는 암컷이라는 그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발화 혹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적인 욕망이 전개될 때에는, 우리 무의식의 차원에서 성적인 욕망이 전개될 때에는 사실상은 그런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법에 의해서 성적 욕망이 전개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했었어요. 즉 팔로스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팔로스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3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의 요소.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요소가 우리의 성적인 욕망의 전개를 추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섹서스라는 단어가 세짜레라는 나누다, 분절하다라는 그러한 어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스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분절, 담화의 분절, 상징계의 분절에 대해서 나뉘어지지 않는 자녀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팔로스는 나뉘어질 수 없는 자녀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뉘어질 수 없는 모호한 대상, 상징화되지 않으니까,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설명되지 않으니까 모호한 것으로 남는 것이죠. 즉 모호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징화에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 상징화에 저항하는 모호한 대상이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이끄는 추동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적인 욕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 팔로스를 우리는 규정상, 락강 정신분석의 규정상 대상 A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대상 A의 규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상 A라는 것은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이었죠. 나뉘어도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성충동의 세계에서, 다형적 충동의 세계에서, 폴리모프의 세계에서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언어에 의해서, 아버지의 언어에 의해서 상징화되고 분절되는 과정 속에서도 분절되지 않고 자녀적인 것으로 남는 것을 대상 A라고 불렀었던 것이죠. 그 대상 A를 세미나 11에서는 시관 충동의 응시, 호언 충동의 목소리, 이와 같은 것들로 사례를 제시했던 것이잖아요. 학문 충동의
윗동, 구강충동의 젖가슴. 자, 이런 부분 대상의 자녀적인 특성이 바로 대상 A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는 팔로스조차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설명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팔로스는 성관계라고 하는 상징계적인 분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팔로스라는 것이죠. 그 팔로스라는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적인 정체성과 성적인 욕망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팔로스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가질 수 없는가?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나는 그것이 될 수 없는가? 와 같은 거리감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구성해낸다라는 의미에서 팔로스는 우리의 성충동을 이끄는 추동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상징화되지 않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상징화되지 않는 자녀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다라는 거죠. 성관계에서는 그것만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인용문, Il n'y a pas que le phallus dans les relations, dans les rapports sexuels이라는 관계들, 성관계들 속에서는 팔루스만 있을 뿐이다라고 락강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락강의 이론에 혹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락강 이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팔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게 뭔지 알겠는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자신의 욕망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우리가 정신분석 상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무엇이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해명을 내렸던 하나의 개념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무엇이 이끄는가?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는 남자는 남자의 욕망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욕망이 있어요. 그렇게 파악을 했었다라는 거죠. 단순 명료하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욕망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의 욕망이 있고, 회사의 사장님은 회사의 사장님의 욕망이 있겠고, 회사의 직원들은 직원들의 욕망이 있겠고, 왕은 왕의 욕망이 있고, 신하는 신하의 욕망이 있겠고,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관찰되는 그 선명한 구도 배후에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을 거다라고 프로이트는 가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의 남성적인 그런 어떤 욕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습득한 욕망의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어린 시절에 프로이트에 의한다면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극복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망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특정한 패턴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패턴도 아니고, 혹은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서 선명하게 눈에 두드러지는 위치들로부터, 즉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자녀들, 이런 위치들로부터 습득되는 패턴, 그 사회학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패턴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팔루스라고 하는 성적인 대상에 대한 각자의 위치와 거리감으로부터 오는 패턴들이 한번 수용이 되면 그렇게 수용된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욕망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프로이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일반 인문학이나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실증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전제하는 것이니까. 무의식이 존재한다라는 가정 속에서 탐사되는 인간학인 것이니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의 원인들을 탐사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절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그리고 그 상식적이고 언어적인 그 규범과 규정과 분절로부터 빠져나가는 것들 중에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팔루스라고 가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정신분석은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팔루스의 기능은 일단은 쾌락에 대한 궁극의 상징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은 팔루스를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팔루스는 주입상스를 고립시킨다라고 제가 예문을 읽어드렸었어요. 주입상스를 고립시키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팔루스가 주입상스를 고립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충동에 관련해서 다른 곳에 퍼져 있었던 쾌락을 배척시키고 하나로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팔루스라는 남근이라는 이미지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기표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팔루스라는 대상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팔루스 이전에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성충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형적이었어요. 폴리모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표나 특정한 이미지에만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체 전체를 통해서 쾌락을 향유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항문과 구강과 시관과 호원, 귀, 눈, 항문, 입, 이 여러 장소에 퍼져서 파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쾌락을 향유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억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사회적인 필터링의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고 억압시켰고 단 하나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단 하나가 바로 팔루스라는 거예요. 단 하나가.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11에 대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혹은 제 책을 세미나 11의 강해서인 락강의 정치학을 읽으셨던 분, 혹은 그렇지 않고 혼자 공부하셨더라도 어쨌든 세미나 11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락강의 세미나 11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암시를 해드렸으니까. 아, 그러면 이러한 필터링 과정 속에서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나머지 살아남지 않고 억압되었지만 다시 회귀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양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 대상들 중에서 지금 우리는 팔루스를 가정하고 팔루스를 연구하고 팔루스를 해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대상 A들 중에서는 팔루스는 지금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것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불현듯 유령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것들을 세미나 11에서는 바로 4가지 부분 충동이라고 가정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시관 충동, 호원 충동, 하문 충동, 구강 충동의 대상들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팔루스라는 대상은 신체로부터 분리된 대상 A이면서 그렇잖아요. 팔루스가 남근인 것이잖아요. 남근. 신체의 일부였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체로부터 분리됐죠. 왜냐하면 상징화되었으니까, 기표로 표지되었으니까. 신체로부터 분리된 대상 A이면서 동시에
대타자의 공인된 소유물로서 규정되는 특권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대상 A들은 기표로 표지되지도 않았고 기표로 표지된 이후에 대타자의 공인된 소유물로 인정되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배척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팔루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성기라는 신체의 일부분의 이미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거세의 불안을 통해 상징화되면서 대타자의 선택을 받은 그와 같은 특권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타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표로 표지된 것이죠. 기표로 표지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특권적인 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일상스를 고립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일상스, 성적인 쾌락이 다른 곳에서는 다 억압되고 배척되지만 팔루스에 한해서는 허용되는, 고립되는, 그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고립되는 그와 같은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팔루스는 특권을 부여받은 대상이야. 특권을 부여받은 대상. 하지만 그게 기표로 표지되었고 그리고 기표로 표지되는 순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의는 상실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물성은 상실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또한 주일상스를 포기당한 희생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 팔루스는 대타자에 의해서 선택받았어요. 자, 그것만이 주일상스다라고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선택을 받는 순간 기표에 의해서 표지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표에 의해서 명명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의 속성, 즉 주일상스는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상실되었어요. 역설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신이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았던 그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일상스를 포기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면에 상징계의 내부를 떠다니는 다른 대상의들은 응시나 시관충동의 응시나 호언충동의 목소리와 같은 다른 대상들은 혹은 구강충동의 젖가슴과 같은 다른 대상들은 대타자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죠. 그건 억압되었죠. 대타자에 의해서 억압되었죠.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표로 표지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공인된 기표로 팔루스와 같이 상징계가 받아들이는 기표로 이름으로 명명되고 표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특권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상스를 담고 있어요. 주일상스를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양쪽에 존재하는 대립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실제로 정신분석의 임상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이해도 보다 심층적으로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팔루스를 쫓는 한, 자, 우리가 정신분석의 임상 상황 속에서 내담자와 마주했을 때 내담자가 쫓는 욕망의 패턴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팔루스를 쫓는 방향인 것이죠. 팔루스를 쫓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갖고 싶고, 팔루스를 쫓는다는 건 모두가 욕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리비도를 투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텅 빈 욕망의 추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추구하는 욕망의 그 팔루스의 리비도의 방향을 쫓는 한 그 사람은 항상 항구적인 불만족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까. 팔루스는 자, 실제의 속성을 상실했던 것이니까 모두가 쾌락이 그곳에 있다. 결혼하면 그렇게 될 거야.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결혼하면 가족을 이루게 될 거야.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여자와 만나게 돼야 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다면 나는 행복한 과거의 어린 시절에 포기했던 그 주일상스를 다시 회복받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 향방을 쫓게 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상징계적인 풍부함은 있지만 실제의 핍진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어떤 자신의 신체를 자극하는 쾌락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 팔루스를 쫓는 방향을 쫓는 그 리비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 내담자와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핍진함이지만 반면에 팔루스를 쫓지 않는
대상 A와 마주한 내담자, 다시 말해서 증상과 마주한 내담자, 다시 말해서 억압되었던 대상 A의 출현과 조우한 그러한 내담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상징계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상징계에 의해서 억압된 대상들의 회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제가 회귀하는 것을 조우하고 있는 내담자들이니까, 상징계적인 차원에서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내담자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혼란을 겪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실체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러스가 아닌 대상 A, 또 다른 증상적 대상들과 마주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내담자에게는 실체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즉 주입상스가 상실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주입상스가 더 많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잉여향유의 수준에서인 것이지만 주입상스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팔루스를 쫓고 있는 그런 패턴 속에서 관찰된 주체는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그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항상 팔루스가 안정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명히 고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실체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인 것이죠. 정신적인 텅 빈 고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팔루스는 성차라고 하는 지식에 의해서 분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상징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상징계 안에서 상징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분명히 팔루스는 가지고 있죠. 다른 대상 A들이 그러하듯이 팔루스 역시 상징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루스는 또한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즉 상징계 전체에 의해서 공인된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금지의 권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루스는 특권적인 대상인 동시에 주입상스를 금지하는 권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팔루스는 그런 의미에서 잉여향유의 기능과 금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위상을 갖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팔루스는 결국 상징계를 작동시키는 중액인 동시에, 상징계를 작동시키는 중액이죠. 상징계가 욕망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잖아요. 욕망이 없다면 상징계가 작동하지 않겠죠. 상징계를 추동시키기 위해서는 기표들이 연쇄가 되어야 하고, 기표를 연쇄시키기 위해서는 욕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욕망하는 마음의 향방을 결정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팔루스는 상징계를 작동시키는 중액이지만 동시에 상징화에 저항한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 내부에 있고 상징계의 중액에 자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것. 그게 팔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루스는 S1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루스는 상징계를 지탱하지만, 상징계의 왕국에 지탱하는 그 토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상징계적이지 않다라는, 그게 팔루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인 기표의 특성이기도 하죠. 제가 주인 담화 설명드릴 때 주인을 왕으로 설정한다면 어떤 해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잖아요. 주인은 왕국을 세웠죠. 죽음과 싸웠고 죽음과 대적했고, 그 죽음과 대적했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왕은 왕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왕국의 신민들, 노예들과 왕의 다른 점은 무언가요? 왕은 상징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은 독자적인 기표라는 것이죠. 왕은
상징계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인기표는 상징계 내부에서 중액에 자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징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S1의 특징이에요. S1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1이 왕국을 구성하기 위해서 항상 노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S2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표 연쇄에 의해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지식의 차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지식의 차원이 바로 분절의 차원인 것이고 분절의 차원이 바로 성차의 지식을 구성해내는 차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상징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은 S1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이죠. 팔루스도 마찬가지 논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팔루스가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들면서 상징기 내부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팔루스 자체는 상징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상징계의 대타자의 비호와 명령 속에서 팔루스는 남녀 모두에게 쾌락의 궁극적 표지로서 제시되고 있어요. 자, 이걸 따르라 라고 대타자가 제시하는 거죠. 강제하는 거죠. 우리 모두 상징계 내부를 살아가는 모든 신경증자들에게, 억압된 자들에게, 억압당했으니까 노예인 것이죠. 노예들에게, 자, 너희들이 따라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의 욕망이 아니라 대타자가 인증하는 팔루스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팔루스를 따르라는 거예요. 팔루스를 따르라. 자, 그래서 궁극적인 쾌락의 장소로 표지되는 동시에 덧붙이자면 이것 말고 다른 것에는 쾌락이 없다라고 단언된 거예요. 팔루스 외에 다른 곳에는 쾌락이 없다. 다른 곳에 성적인 쾌락을 상상하지 말라라고 단언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성적인 욕망의 표지석이다라고 강제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배척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성에서 고립시키고 배척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팔루스를 따라갔을 때에는 주의상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주의상스는 뭐였나요? 궁극적으로 주의상스는 뭐였어요? 궁극적으로 주의상스는 우리가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상실한 어머니와의 관계인 것이잖아요. 상실한 낙원인 것이잖아요. 주의상스는 상실되었죠.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타자가 우리에게 자 이것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팔루스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타자는 담화의 구조인 것이잖아요. 담화의 구조인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상실했던 그 실제와는 이질적인 것이죠. 실제와 상징계는 다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징계가 아무리 선택을 하고 아무리 궁극적인 쾌락의 기표인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 해도 결국 팔루스는 실제가 아니에요. 팔루스는 주의상스가 아니에요.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루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상실한 주의상스를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팔루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많은 대상 A들 중에서도 가장 픽진한 잉여 향유만을 약속해주는, 경험하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팔루스를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대한 상실감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의 수열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팔루스를 쫓는 문명은 팔루스를 계속해서 쫓도록 만들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가져다 주도록 만들고 그 깊은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다양한 방식의 잉여 향유를 생산해내어서 그 팔루스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강한 상실감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문명의 차원에서 혹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던 사회적 정제장치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죠. 그렇게 설명을 이끌고 온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 이게 바로 사회적 정제장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욕망이 어떤 정제장치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정제장치의 추동력이 바로 팔루스라는 것이죠.
자, 이 사회적 정제장치라는 개념은 제가 이전에 락강 강의하면서 락강 정신분석은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은 개인적 차원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문명적 욕망이다라는 그와 같은 취지의 설명들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설명들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해명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하면 굉장히 많은 이론가들이, 인문학자들이, 특히 국내 인문학자들이 아주 뭐랄까 좀 유치한 고민과 질문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신분석을 수용하고 정신분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물론 락강 정신분석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텍스트는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장 그래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표면만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문화 비평이라든지 문화 연구라든지 뭐 문학 비평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혹은 뭐 인류학이라든지 혹은 뭐 예술 비평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정신 분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뭔가 뭐랄까 지잭 조금 읽고 브루스 핑크 조금 읽어서 대충 얼버무려서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려고 했을 때에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신분석 연구자가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는 결국 그와 같은 한계 속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거기서 주로 등장하는 질문 중에 가장 흔한 질문이 이거였다는 거죠.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담 아니냐, 개인적인 일들을 다루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치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혹은 문화비평이라든지 이렇게 거시적인 공동체, 집단을 다루고자 할 때 어떻게 정신분석의 이론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정신분석은 개인적 차원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고 사회학은 집단적 욕망을 다루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어떤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토로하는 그와 같은 연구자들이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인데, 자, 그거는 사실은, 뭐랄까, 정신분석의 정자도 모르는, 그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욕망 혹은 성충동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대상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을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거치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사회적인 정제 장치를 통과하는 장치인 것이잖아요. 어떤 개별적인 성충동의 세계가 있다면 그건 사실은 개별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절대적 차이의 성충동인 것이죠. 자, 절대적 차이라는 것은 바디우가 말하는 순수 다수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건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이라는 개념은 뭐랄까요? 상당히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달란트가 있고, 뭐 신학이 말하듯이 각각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면,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들인 것이잖아요. 그건 신학이기도 하고 신학 중에서도 사실 상당히 고전적인 신학의 관점인 것이기도 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을 설정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개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실제라는 것이 있고 실제는 절대적 차이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보편화될 수 없는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차이인 것이지 거기 개인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개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화된 무언가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는 단일화된 무언가로 구성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이리저리 퍼져나가고 흘러나갈 수 있는 순수 다수로서의 절대적 차이의 대상인 것인 거고 자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형적 충동의 세계인 거예요. 그건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형적인 것이죠. 이 다형적인 것이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조장치 안을 통과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구조장치 안을 즉 필터링하는 장치 이 기계 안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한 인간의 내부에 존재했던 그 다형성은 단일성으로 획일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이 단일성으로 획일화되는 과정이 바로 쾌락의 정제 장치를 거쳐서 출현하게 된 인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명명된 존재이고 바로 팔루스의 논리 안에서 규정된 존재이고 그런 방식으로 비슷비슷한 욕망을 하고 있는 자, 보편제 안으로 들어가서 욕망을 운용하게 된 마치 로봇과 같이 만들어진 로봇과 같이 일반화된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혹은 우리 문명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동일한 욕망의 향방을 쫓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향방의 끝에는 팔루스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도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주체는 대체로 비슷한 욕망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비슷한 욕망이라는 것을 팔루스라고도 부르고 상징계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계와 팔루스의 논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욕망은 보편적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에도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적 정제 장치라는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사회적 정제 장치라는 기능이 절대적 차이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실제로서의 성충동을 공동체 내에서 비슷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필터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터링의 기능 속으로 들어가서 나온 주체들은 타자와 교류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타자와 동일한 욕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타자와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타자와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동일한 담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담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언어라는 건 뭐 한국어와 미국어와 프랑스어 이와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방식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욕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동일한 방식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낳지 않고 이렇게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정신분석,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예요. 자, 절대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편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었죠. 그 주일상스의 영역이었고 그걸 우리는 상실했어요.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과 절차 속에서 우리는 보편성을 받아들였죠. 보편성을 강제받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자, 너는 모든 아들이 그러하듯이 그런 방식의 욕망을 해. 너는 모든 딸들이 그러하듯이 팔루스와 그런 관계를 맺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보편화시켜버린 것이죠.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남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억압을 받아들인 것이죠. 절대적 차이를 포기하는 억압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욕망의 사회적인 정제 장치, 이 쾌락의 사회적 정제 장치가 완벽하게 기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모순과 균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언어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나의 담론 자체가, 하나의 담화 자체가 그것이 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신체를 분절한다 해도 항상 남는 부분이 있고 항상 잔여적인 것이 있고 항상 포획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포획되지 않고 잔여적으로 남는 어떤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팔루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팔루스는 어쨌든 항상 관리되는 대상이에요. 항상 상징계와 대타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대상인데 그것 말고 이 사회적인 정제장치, 이 담론장치, 이 언어장치, 이 분절장치, 이 욕망의 억압장치가 제대로 억압을 하지 못해서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것들을 증상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 증상을 대상 A였던 것, 세미나 11에서 대상 A였던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증상의 유형과 만나게 되면, 자, 그때의 주체는 분석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은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혹은 멘토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절에 가기도 하고 성당에 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는데 그 문제가 신체적인 것이건 혹은 정신적인 것인 건 그 원인이 생체적인 것이 아닐 때
생체적인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어쨌든 어떤 치료자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료자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 락가니언 정신분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이 보편성을 다시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사회적인 정체장치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구멍을 메꾸어서 다시는 그 구멍으로 실제가, 증상이, 대상 A가 출현하지 않도록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혹은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자, 이런 건, 이런 병은, 이런 증상은 저러니까 이렇게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저런 아이들은 저렇게 혼란스러운 건 보니까 ADHD니까 자, 이렇게 이끌고 가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우울증은 뭐 때문이에요? 뭐 뇌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약을 처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 우울증은 이렇게 사회적인 가정 환경 내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자,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 대부분의 경향들은 사회적인 정제 장치를 더 보강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적 차이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치료의 과정이고 절차이고 목적인 것이죠.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처럼 되도록 해주는 게 마음 치료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락강의 정신분석은 락강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방식은 어떤 흐름인가 하면 절대적 차이의 영역에서 보편성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이 아니고 보편성에서 절대적 차이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이죠. 다른 모든 심리치료와는 완전히 역방향을 그리고 있어요. 역방향을 그리고 있고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우선 먼저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정제 장치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증상은 항상 출현할 수 있어요. 증상이 만약에 A라는 영역에서, 영토에서 출현했는데 그 A라는 영토를 땜빵을 했다, 봉합을 했다면 B라는 영토에서 다시 증상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B라는 영토에서 출현한 증상을 봉합하면 C라는 영토에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리비도에 집중된 흐름이기 때문에 마치 물처럼 어디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분출되어 나올 수 있는 흐름인 것이기 때문에 증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의 1대1 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은 어디서든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신의학은 어떻게 합니까? DSM-1, 2, 3, 5를 계속 만들어가고 6, 7, 8, 9, 10까지 만들 거예요.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증상이 출현하면 거기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요. A라는 영토에서 출현하면 이건 A 증상인 거예요. B라는 영토에서 출현하면 그건 B 증상인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A라는 영토에서 출현했던 바로 그것이 A를 막았더니 B에서 출현한 바로 그것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름에 걸리는 우울증과 겨울에 걸리는 우울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각각의 다른 형태로 출현한 증상이라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증상들의 세세하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붙인 대상, 증상들의 대응하는 약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약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증상의 스펙트럼도 엄청나게 방대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이란 왜 그렇게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역사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들이 더 많은 증상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일까요? 아니면은 넷플릭스를 많이 봐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왜 그렇게 많은 증상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일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증상을 만들어내는 담화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증상을 만들어내는 담화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증상들의 이름도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점점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점점 더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는 정신의학의 이론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증상도 방대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징계는 증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계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의 신체가 아니니까.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예요. 언어의 세계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 위를 떠돌고 있는 주입상스, 그것이 제 아무리 강력하게 억압했다 해도, 우리의 신체를 억압하고 우리의 신체에 떠돌고 있는 주입상스를 내리누르고 있다고 해도 상징계의 언어적이고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정교함은 신체의 다양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증상은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을 강화시켜서 언어의 보편자를 강화시켜서 우리의 증상을 다 틀어막고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일단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보편자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윤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편자는 상징계예요. 상징계. 명명하는 명명자이니까 상징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계의 권력은 누가 구성해내요? 아버지가 구성해냈죠. 왜 아버지가 상징계를 지배할까요? 왜 팔루스일까요? 왜 우리의 욕망의 향방은 오직 하나, 팔루스라는 것에만 집중되도록 우리는 강제받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래 옳은 사회였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팔루스가 쾌락의 궁극적 대상으로 표지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배했을까요? 성인 남자가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왜 성인 남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을까요? 성인 남자가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자로 묘사가 될까요? 왜 예수님은 남자일까요? 수컷이 지배했기 때문에. 수컷이 왜 지배할까요? 수컷이 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컷이 근육이 많게 진화했기 때문에, 수컷이 더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수컷이 더 악랄했기 때문에, 수컷이 더 지배를 쉽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수컷이 더 잔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자를 지배하는 배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연성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자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자가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윤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자의 권력이 무능하다라는 것,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 신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어요. 무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다시 절대적인 차이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실천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보편자로부터 억압되어 있는 우리의 신체의 긴장 속에서 출현한 개별자로서의 증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니까. 내담자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내담자로 와서 앉아있다면 그 내담자가 바로 한 여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그렇다면 그 내담자의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딸로서의, 아내로서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것은 보편자로 나아가는 치료 방향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내담자를 다루는 것은 이 내담자를 찾아온 증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해도 동시에 지금 내 앞에 앉아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예요, 저건 누군가의 딸이에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담자의 목소리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학습당한 목소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의 딸인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어머니인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내인지는, 자, 그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그건 학습당한 목소리로 말해지고 있는 앵무새와 같은 발화일 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주체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체성이란 바로 그와 같이 보편자에 의해서 발음하게 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정지하는 순간, 예를 들면 실어증의 순간, 그 증상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타자의 보편성에 저항하는 어떤 사건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회적인 위치를 다시 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위치를 다시 갖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증상으로부터 출발해서 포착되고 점유된 사회적인 위치는 이전에 그 위치가 아니에요. 그건 발명된 위치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 내담자는 자신의 위치를 여성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방식으로 발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증상이에요. 증상 덕택에 그 사람은 여기에 왔고, 증상 덕택에 그 사람은 여자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하나의 목소리를 시험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카니안 정신분석은 증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증상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누군가가 온다면 라카니안 정신분석가는 없애줄게요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너니까. 증상을 없애면 당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라카니안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칸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죠.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때 프로이트 정신분석가들조차도, 후기 프로이트주의자들이죠. 자아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프로이트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영미권에서 주로 그랬던 것인데,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정신분석의 프로파간다로 사용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라칸이 그토록 해피니스라는 개념을 비판하고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선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모든 사람처럼 되는 것이니까. 행복은 보편적인 거예요. 행복은. 자, 그래서 그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용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그 행복의 개념에 대한 라칸의 비판을 강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용문 5-7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e bonheur à moins de le définir d'une façon assez triste, à savoir que c'est d'être comme tout le monde, à quoi, après tout, pourrait bien se résoudre l'autonomus ego. Le bonheur, il faut bien le dire, personne ne sait ce que c'est.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행복. 자, 그것을 충분히 서글프게 규정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곳에로 자율적 자라는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야만 하겠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서글프게 규정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즉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곳에로 자율적 자아는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야만 하겠죠. 자, 이렇게 라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autonomous ego라는 용어는 당대 그 70년대 초까지 60년대부터 포스트 프로디언들이 영미권 정신분석가들이 자율적 자아 개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의 모토와 같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율적 자, 그러니까 자율적 인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모토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텀에 이 세미나 17 강의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자율적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자율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사용한다. 선한 마음을 사용한다. 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신분석의 실천을 이끌고 가고자 했던 그 영미권 정신분석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프로이트 이론이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20세기에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 충격이란 바로 무의식의 개념인 것이잖아요. 무의식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던 그와 같은 새로운 연구가 20세기의 인문학과 문명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인데,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근대가 주장했던 주체 개념의 자율성과 선의지와 같은 것에 대한 환상을 전복시키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자율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 자율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무엇이 주체인가요? 무의식이 우리를 추동한다라는 것이죠. 무의식에 있는 근본 환상이 우리의 모든 욕망의 방향을 결정하고 패턴을 결정하고 거기에 우리는 꼭두가시처럼 놀아나고 있다라는 게 바로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것에 대한,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개념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선이란 무언가, 선이라는 것, 옳다라는 개념, 윤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결국 우리가 학습당한 상징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상징계의 산물이고, 그 상징계에는 무엇이 지배자로서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고, 남성적이라는 것을 프로이트의 다양한 연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많은 이론들을 다 버리고 다시 영미권 정신분석가들이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한 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의 실천들을 구성해내려고 하니까 락강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 너무 유치하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있을 수 없다. 영미권 사람들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 그 정신분석가들이 가져다 주겠다고, 정신분석가들뿐만이 아니고 심리치료자들이 내담자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행복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그거죠. 분석가가, 정신과 의사가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환자, 우울해서 힘들어서 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그 환자보다 그 심리치료자가 더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도 행복이 뭔지 몰라요. 심리치료자도 행복이 뭔지 몰라요. 본인들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내담자보다, 환자보다 그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는 보장, 행복을 경험했으리라는 보장, 혹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되는 그러한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즉 행복이 결국은 남들처럼 행복해지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처럼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욕망이 결국 모든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각각의 개별적인 욕망들이, 자, 저쪽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가 학습당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적인 정제장치가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설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향의 끝에 무엇이 있나요? 팔루스가 있죠. 그리고 팔루스는 무엇인가요?
기표이죠. 상징계 안에서 작동하니까. 그럼 그 팔루스의 기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인 기표이기 때문에. S1이기 때문에 팔루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루스는, 즉 그게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팔루스를 행복으로 등치시켜 본다면 팔루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팔루스가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모든 사람처럼 된다라는 방향성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은 허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지언정 그 방향의 끝에 무엇이 발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을 락강이, 자, 지난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루스 함수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식을 제시했었죠. 세미나 20에서 있긴 하지만, 즉 모든 x에게는 팔루스의 함수가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x에서는. 자, 그런데 이 모든, a를 거꾸로 세운 이 모든이라는 보편자로서의 이 기호식이 작동하려면 거세가 일어나야 돼요. 거세가.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려면 개별자들이 거세되어야 하니까 거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루스의 개념과 거세의 개념이 지금 함께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저기로 가야 해 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포기당해야 저쪽으로 가게 돼요. 포기당해야 보편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무엇을 포기하는가 하면 바로 절대적 차이를 포기하는 것이죠. 즉 실제를 포기하는 것이죠. 즉 주입상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주입상스에 대한 포기를 거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팔루스의 함수가 보편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는 그걸 지금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라는 개념으로 락강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 설명을 해보자면 보편적 행복이라는 개념은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행복이 어디엔가 있다라는 개념은 지금 나는 여기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 또는 쾌락의 장소는 각각의 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 차이의 쾌락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차이로서의 쾌락이 포기되어야 보편적 행복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죠. 보편성이라는 개념, 우리가 계속 지금 집중하고 다루고 있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개념, 이 보편성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철학적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문학적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임상 상황에서 매일매일 겪는 대상이기도 해요.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올 때에는 자신에게 보편성이 결여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충동이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걸 문제로 제시해요. 이게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나는 보편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의 개념은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아주 중심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보편성에 이끌리는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모든 사람처럼 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한 우울감을 겪게 되고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성에서부터 멀어졌을 때에는
우선 먼저 우울감을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추동시킬 수 있는 기표들이 보편자의 세계에서 주로 작동하니까. 이 욕망을 추동하는 기표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욕망은 느리게 흘러가거나 정지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보편자의 세계로부터 주체를 멀어지게 한 것이 단순한 이완작용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증상에 대한 이끌림이었다면 이 사람은 불안을 겪게 돼요. 보편적인 장소 안에서 욕망이 추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리비도가 흐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실제에 접근한 것이고 큰 사물에 접근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주일상스에 접근했기 때문에 주일상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정동인 불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을 겪게 된 사람이건 혹은 우울감을 겪게 되는 사람이건 언제나 보편자와 마주한 상태에서 그것과 멀어진 상태에서 겪게 되는 정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편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주요한 개념인데, 자, 그런데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동시에 쾌락이 가지고 있는 무한성을 배척하는 강력한 일자의 기표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제한의 기능 속에 들어가게 되는 유한성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편성은 어떤 의미에서 유한성 효과라는 거예요. 왜 유한성의 효과인가 하면 보편성이 아무리 보편적이라 해도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보편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보편성은 어떤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이 유니백살리 때는 뭔가요? 상징계의 보편성이죠. 상징계의 보편성. 상징계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기표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편성에는 항상 어떤 막다른 장소가 존재한다라는, 경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가 수학에 있어서 어떤 논리와 이론을 설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은 뭐다, 뭐의 집합은 뭐다, 집합은 이렇다라는 이 어떤 규정들을 설정할 때 전체를 그렇게 다 설명하고 포획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공리라는 개념을 쓰죠. 악시옴이라는 개념을 쓰죠. 공리는 그런 뜻이에요.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는 함수 이론에서의 공리 개념인데, 이 공리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는가 하면 그게 보편자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계 안에서만 그것은 모든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개념은 항상 유한성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은 여러분 신학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자, 신학에 관련해서 신적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전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죠. 하나님은 전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체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체이다라는 이 명제는 사실상 공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리가 아니라 진정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공리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만 규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로 구성된 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언어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죠. 언어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은 공리적이라는 뜻이죠. 즉 바벨의 언어를 사용해서 신을 묘사해야 하는 그 숙명에 처해 있는 것이 신학이라면,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을, 신학이라는 텍스트가 신이라는 존재와 가지고 있는 그 간극에 항상 주목하는 신학은 상당히 과학적인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경우에는 신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학이 하나의 엄밀한 학문으로서 구성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리적 한계를 항상 주목하고 그것 안에서 무언가 논리를 작동시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규정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 항상 보편성을 가정하는데, 이 규정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라고 가정을 해야만 그것이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보편성은 유한성의 효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보편성은 유한성의 효과라는 것. 수학의 언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언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징계의 언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의 언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루스의 함수가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기능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체는 아닌 것이죠. 즉 비전체인 것이죠. 그게 락강이 말하는 기표는 비전체다라는 개념이에요. 기표는 르스니피형 에빠뚜라는 개념이에요. 비전체라는 개념이죠. 즉 기표적인 세계 안에서는 보편성이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리 수식에서 전체를 말하는 A를 뒤집어 놓은 그 기호를 설정할 때에는 항상 외부를 가정해요. 외부를. 그것 바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이게 정당하고 올바른 논리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보편성이라는 것은 유한성의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보편성이건 항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표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경계를 표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의 외부가 가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가정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그 외부가 있다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20에서 락강이 그 외부를 표지하는 그 보편성, 팔루스 함수를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외부를 표지하는 논리식을 덧붙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의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5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위에서 한 6째 줄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세미나 20에서 락강은 이것을 최소한 하나의 x가 있고 그것은 팔루스의 함수가 작동하지 않는 x다 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자, 최소한 하나의 팔루스 함수가 작동하지 않는 x가 있다 라는 규정이 모든 x에는 팔루스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수식을 작동하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거죠. 외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부가. 그런데 이 외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상적인 외부예요. 진짜 외부가 아니에요. 이 내부의 논리식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가정이 될 것이지 진짜 그걸 보고 그게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논리에서는 어떤 가정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원초적 부적의 아버지라는 가정과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그 거세라는 개념은 모든 상징계 내부에 그 대타자의 세계 내부에 모든 존재는 거세되어 있다라는 규정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팔루스를 온전히 소유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루스는 상징화된 것이고 상징화된 것은 항상 기표의 연쇄 속에서 달아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그 팔루스를 획득하고 손에 쥘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항상 행복을 쫓기만 할 뿐, 행복이 어디 있는지 바라만 볼 뿐, 누구도 그 팔루스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보편적 거세라는 개념이죠. 보편적으로 누구든 거세되어 있다는 거. 팔루스에 대해서 쾌락의 궁극적 기표인 그 팔루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팔루스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X는 팔루스의 기능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팔루스의 기능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쾌락의 궁극적 표지인 동시에 주일상스의 배척의 기표이기도 하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표이니까 사물을 살해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X가 팔루스 함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X는 팔루스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팔루스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쫓아갈 뿐 팔루스에 도달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논리식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팔루스의 외부가 상상적으로 가정이 되죠. 그게 바로 모든 남성들이 거세되었지만 신화 속에 존재하는 어떤 아버지는, 즉 이러한 거세가 실현되기 이전에, 문명 이전에 어떤 아버지는 모든 여자를 소유했었다더라 라는 카더라
라는 하나의 규정이 외부로서, 경계석으로서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석이 제시되어야만 이 상징의 내부에 거세된 모든 주체들은 희망을 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지라고 팔로스를 쫓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낭만주의적인 환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한성의 세계 안에서는 항상 외부를 상상하는 낭만주의적 환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낭만주의적 환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19세기 초에 초중반의 서구 낭만주의 회화죠. 서구 낭만주의 회화. 오리엔탈리즘이기도 하고, 오리엔탈리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측면은 동방은 서구인들이 생각하기에, 서구인들의 그 자신들이 보편자다, 우리가 규준이다, 우리가 규범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한성의 사유 안에서는 항상 동방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죠. 하나는 열등한 존재로서의 동방, 열등한 존재, 자신들이 우월하고 동방은 열등하다라는 것.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향도 있어요. 동방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쾌락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그러한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이 항상 교차되는 방식으로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을 강화시켜 나갔었는데, 자, 그 기원이 바로 거세되지 않은 아버지와 거세된 자들의 경계라는 거예요. 거세된 자들의 세계 안에서, 그 상징계의 내부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은 항상 거세되지 않은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환상 속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락강이 팔루스의 보편자를 설정함으로써 그 외부를 가정해야만 하는 조건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우리 행복의 개념으로 가지고 온다면, 자, 모든 사람처럼 되는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외부에 그 모든 사람을 초월하는 예외로서의 절대적 쾌락에 대한 탐닉자가 있다는 환상 속에서 모든 사람처럼 불만족을 견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행복을 꿈꾸잖아요. 항상 행복을 꿈꿔요. 행복하기만 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 것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는 불행해도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불행해도 좋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꿈을 이룬 것이니까. 자, 행복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추동하는 방향타의 기능을 하죠. 우리는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죠. 언제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다른 곳을 계속해서 짚어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무릉도원의 다른 세계인 것이죠. 무릉도원의 다른 세계인 것, 혹은 기독교가 생각하는, 혹은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생각하는 저 세상에 존재한다. 궁극적인 행복은 항상 초월적인 세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행복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우리가 팔로스와 연결해서 이해해 본다면 그와 같은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서점에 가게 되면 수많은 행복론들, 그 행복론들은 역사가 아주 깊죠. 유사일에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현자의 강의, 현자의 강연, 현자의 글, 현자의 텍스트를 항상 소비해 왔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도 결국은 일종의 행복론이죠.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중용에 들어서야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타적이어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항상 행복이라는 팔로스를 쫓기 위해서 다양한 담론들이 생산되어 왔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모든 종류의 아주 세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랄까 즉각적인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천박하게 그 행복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다양한 책들이 끝도 없이 출간되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잠깐 멈춰야 하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잠깐 멈추자고 했던 그 스님이 잠깐 멈춰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걸 또 상품으로 만들고 상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는 또 그걸 소비하는 방식으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당히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꿈꾸고 있지만 행복이 팔루스인한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신분석이 심리치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던 텍스트의 각 주에 이런 문장에 대한 해석을 실어놨어요. 랭보가 프랑스의 시인 랭보가 말했다고 알려진 문장인데, 자, 이런 문장이죠. La vraie vie est ailleurs. 진정한 삶은 다른 곳에. 라는 문장인데, 사실은 랭보가 말하지 않았어요. 랭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랭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시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문장이 있죠. 진짜로는 어떤 문장이 있는가 하면 La vraie vie est absente, nous ne sommes pas au monde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진정한 삶, La vraie vie est absente, 부재한다. 진정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Nous ne sommes pas au monde, 우리는 이 세계에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밀란 쿤데라가 진정한 삶은 다른 곳에라고 해석해서 소설의 제목으로 썼죠. La vraie vie est ailleur라는 소설이 있어요. 밀란 쿤데라의 소설이죠. 자, 이 문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랭보가 진정으로 그런 말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진정한 삶은 다른 곳에라는 이 문장은 사실상 우리의 욕망의 구조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그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물론 그와 같은 욕망의 추동력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건설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어서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보다 나은 현실을 구축하고 실현해내면 그 보다 나은 장소에서 우리는 보다 낫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보다 나은 걸 만들어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기가 아니었어.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아. 라고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처럼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진정한 주일상스는, 진정한 쾌락은, 진정한 행복은 항상 타자가 향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자의 궤적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낭만주의적인 타자라는 것이죠. 즉 원초적인 아버지, 거세되지 않은 아버지가 진정한 주일상스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존재하는 쾌락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가는 결코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담자는 항상 분석가와 마주하고 분석가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석가는 진정한 쾌락을, 분석가는 진정한 행복을, 분석가는 진정한 주일상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전이가 일어난다면 분석가를 그렇게 간주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담자보다 분석가가 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데, 분석가라면, 심리치료사라면, 정신과 의사라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치료자가, 의사가, 분석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강제하는 거예요. 행복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행복해져요. 이렇게 하셔야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가족들에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좋은 자녀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좋은 부모예요. 라고 분석가가, 의사가, 심리치료사가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념을 강제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된 팔루스의 의미가 환자에게 제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루스라는 건 근본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기표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그걸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낼 방도가 없어요.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팔루스의 의미가, 이 행복의 의미가 맞는지 아닌지를 어디서 판단받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석가가, 치료자가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환자에게 강제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치료가,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이 일종의 도덕교육이 돼버려요. 도덕교육이. 혹은 일종의 영성치료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을 치료해 주겠어요. 그런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 인간의 무의식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락강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발견의 배경을 직시하라는 거죠. 프로이트가 왜 그런 발견을 했는가? 그 이전까지 19세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고전주의적인 사고방식,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이 내담자를 열등한 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을 다시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일들이 영미권 정신분석가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락강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 스타일 같은 미국식 생활 방식을 강제하는 것, 미국식 가족 형태를 강제하는 것, 부모의 역할을 강제하고 자녀의 역할을 강제하는 것, 선생님의 역할을 강제하고 학생의 역할을 강제하는 것,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자아를 대타자의 고정관념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율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락강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율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자율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타자에 의해서 종속되는, 대타자를 섬기는, 자, 그와 같은 상태, 근본적으로 타율적인 상태인 것이지 결코 자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편적 정상성의 환상이 폭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보편성 혹은 정상성이라는 것, 둘은 같은 말인데 정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정상적 주체가 있다. 정상적인 남자가 있고 정상적인 여자가 있다. 정상적인 부모가 있고 정상적인 자녀가 있다라는 이 정상성을 누가 만들어내는가라는 것. 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정상성을 끌고 들어와서 분석 내부에서 내담자에게 강제할 때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락강이 행복에 대해서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하죠.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텍스트에 16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죠. 라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l n'y a de bonheur que du phallus. Freud l'écrit sous toutes sortes de formes. Et l'écrit même de la façon naïve qui consiste à dire que rien ne peut être approché d'une jouissance plus parfaite que celle de l'orgasme masculin. Seulement, là où l'accent est mis par la théorie freudienne, c'est qu'il n'y a que le phallus à être heureux, pas le porteur du dit. 자, 번역을 하면 이렇죠. 오직 팔루스에 관해서만 행복이 존재합니다.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행복이 있대요. 자, 오직 팔루스에 관해서만 행복이 존재합니다. 프로이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진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것은 남성의 오르가즘보다 더 완전한 주입상스에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 강조된 지점이란 오직 남근만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뭔가 좀 코믹한 표현이기도 하고. 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완벽한 오르가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한 오르가즘이란 어떤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 의해서도 용인된 오르가즘, 주입상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래, 그건 괜찮다라고 인정해준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행복을 누군가가 향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남근인 것이죠. 남근. 그리고 그것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남자는 오직 남근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페니스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스가 아무리 오르가즘 속에서 사정 속에서 궁극적인 쾌락에 도달한다 해도 그게 깔끔하고 완전한 쾌락일 수는 있겠지만 오직 행복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페니스가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 남자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오직 남근만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남근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남근이 아니에요. 여자도 남근이 아니죠. 남근은 하나의 대상인 것, 신체의 일부인 것이잖아요. 걔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둘러싼 남자, 소유자인 남자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여자도 그 누구도 사실상 그 오르가즘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남근적인 오르가즘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팔루스의 주체인 그 남성조차도 팔루스의 소유자인 남근의 소유자인 남자조차도 기표연쇄의 주체인 것이잖아요. 이 남자 역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쾌락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기표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근적 그 페니스적 주입상스의 오르가즘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라강이 이 팔루스의 기능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사례 하나를 언급을 하죠. 그 부분이 푸주한의 아내라는 개념인데, 자, 이 푸주한의 아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텍스트에는 지금 텍스트가 실려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메일로 전송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푸주한의 아내라는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해석을 하죠. 프로이트의 아주 유명한 논문에 실려 있는 그 사례인데 그 대체적인 내용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결국은 어떤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으로 나아가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 푸주한의 아내라고는 하는데 그 정육점 큰 대량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의
아내의 꿈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자, 이 아내는, 이 여성은 남편을 사랑하죠. 남편을 사랑해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아내는 이 남편이 풍만한 여자를, 살집이 좀 있는 풍만한 여자에 대해서 성적인 욕망을 느낀다라고 알고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친구, 여사친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 여자를 두둔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그 여사친은 마른 여자였어요. 마른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외형을 갖고 있는 여성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여사친은 말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았어요.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결여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고, 또 살도 남편이 바라보기에는 마른, 그러니까 결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그런 여성인데, 그런 여사친이었는데 남편이 호평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호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뭐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눈치를 챈 거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그리고 꿈을 꾸죠. 그리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인가 하면 저녁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 꿈이었어요. 저녁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초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초대를 하려면 음식들을 차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음식을 차려놓으려고 하니까 집에 재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뭔가 음식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차려놓을 만한 재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꿈속에서 그 식품점들도 다 문이 닫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뭔가를 사러 가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아내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약간의 훈제 연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라도 어떻게 만찬을 준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꿈인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훈제 연어, 이 약간의 훈제 연어, 유럽에서는 이 훈제 연어가 꽤나 고급 음식이죠. 뭐 이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해서 만찬을 할 때에는 항상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자 식사할 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고 양도 적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뭔가 베풀고 싶을 때에 등장하는 그러한 요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훈제 연어가 약간만 남았다는 거예요. 약간만. 그러니까 이것도 결여가 되어 있죠. 다 결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의 꿈을 꾸게 된 것인데, 근데 이 아내의 여사친이 훈제 연어를 좋아한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여성이 그 여자의 진술에 의한다면, 아내가 분석가에게 한 이야기에 의한다면 그 여사친은 그 훈제 연어를 좋아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훈제 연어는 그 여사친의 환유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여사친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음식인 거예요. 혹은 그 여사친이 그 훈제 연어 먹고 싶다. 언젠가 너네 집에 가서 한번 그 훈제 연어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사친의 그 언어, 그 발화를 재료로 해서 꿈이 만들어낸 그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혹자는 이 프로이트의 이 사례의 꿈을 해석할 때 이 푸주한의 아내가, 이 정육점의 아내가 히스테리적인 사람이고
히스테리적인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고 질투가 많아서 이런 꿈을 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1차원적인 해석이죠. 1차원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담자가 와서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만찬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거기에 재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만찬에는 그 여사친도 초대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재료가 없으니까 초대를 할 수 없을 뻔했네요. 뭐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분석가가 당신은 남편이 그 여사친에게 호감을 보였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은 그 여사친을 질투하는, 그래서 그 여사친을 초대하지 않으려고 그런 재료가 없는 상황에 꿈을 꾸었네요 라고 해석을 해 주었다면, 자, 이건 정신분석이 아니죠. 이거는 무의식의 주의상스를 탐닉하는 그러한 흐름을 파악해내지 못하는 분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면.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사례 하나만 다시 또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마주한 꿈을 꿨다고 쳐보세요. 아버지와 마주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에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 사람은 아버지와 마주하고 아버지에게 어떤 음식을 드린다든지 어떤 것을 베푸는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거죠. 근데 이 꿈을 꾼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와 갈등 관계를 보였어요. 갈등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잘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와는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꿈속에서는 아버지에게 어떤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베푸는 그런 꿈을 꿨다면, 우리 흔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못했으니까 그 죄책감이 있었군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좀 보상하려는, 보충해 드리려는, 아버지를 좀 잘 보살펴 드리려는, 자, 그런 꿈을 꾼 게 아닐까요? 라고. 자, 이런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 분석가나 심리치료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꿈의 해석은 그냥 타로점 보는 데 가시면 되죠. 그 훨씬 더 정교한 꿈의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타로점 보시는 분들이. 정신분석가한테 비싼 돈 내고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요. 정신분석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가 하면 다시 푸주한의 아내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푸주한의 아내가 이런 꿈을 꾼 것은 팔루스를 탐닉하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푸주한의 아내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의식은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 때문에 뭔가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의 근본적인 구조는, 그리고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표현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쾌락의 향유인 거예요. 쾌락의 향유. 정신분석은 무의식과 꿈의 관계를 그렇게 파악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탐닉하고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억압이 좀 덜 된 것이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는 무언가의 탐닉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탐닉의 한 절편적 이미지를 꿈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의식은 무언가를 탐닉하는가? 이 푸주한의 아내는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탐닉했는가 하면 바로 남편의 팔루스를 탐닉한 거예요. 남편의 팔루스는 무엇인가요? 그 마른 여자친구인 것이죠. 그 약간의 훈제 언어인 거예요. 즉 결여인 것이죠. 결여 속에 들어가 있는 팔루스를 푸주한의 아내는 탐닉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히스테리증자의 구조가 대상을 탐닉하는 방식이니까. 히스테리증자의 구조는, 히스테리적인 욕망의 탐닉은, 주의상스의 탐닉은 팔루스를 결여된 상태에서 탐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공백을 탐닉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즉 공백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백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균열을 탐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균열을 탐닉하는 다양한 양태가 이 푸주안의 아내에게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캐비어를 탐닉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남편에게 캐비어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캐비어를 사왔을 때 이 아내는 화를 내죠. 왜 사왔냐고. 왜냐하면 결여를 탐닉하는 것을 봉합시키는 방식으로 그 결여의 탐닉 가능성을 봉쇄해버렸으니까. 중단시켜버렸으니까. 결여를 탐닉하는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결여의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의 결여의 공간이 바로 재료가 부족한 만찬 상황이라는 거죠. 혹은 약간의 훈제 연어라는 것이죠. 혹은 약간의 훈제 연어로 환유된 마른 여자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마른 여자친구인가 하면 바로 그 여자친구가 팔루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팔루스였냐면 아버지의 팔루스였죠. 남편의 팔루스.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그 남자의 팔루스인 것이죠. 그 팔루스를 탐닉한다라는 거예요. 이 팔루스를 탐닉하는 다양한 거리감과 양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푸주한의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제가 혹은 락강이 해석해드리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푸주한의 아내는 여자로서의 생체적인 욕망을 생체적인 성욕을 추구하고 있건 남편은 남자의 생체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팔루스를 중심으로 각자의 구도 속에서 각자의 패턴대로 욕망을 탐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주안의 안에 진정한 성욕이 표현되는 장소는 바로 이 꿈속의 이 결여된 재료의 만찬 준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팔루스에 대해서 히스테리증자가 보이는 성적 욕망의 탐닉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욕망의 실체라는 것. 즉, 꿈속에서 히스테리 구조, 예를 들자면 꿈속에서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지탱하는 쾌락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쾌락의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팔루스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팔루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이 팔루스를 어떤 형태로 그 주체가 탐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탐사해보고 분석해보면 그 주체가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강박증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도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